안녕하세요. 이형걸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갈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 다양한 볼거리. 하지만 그 모든 걸 함께할 누군가, 즉 여행의 동반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할 누군가가 곁에 있으십니까? 강연 백도시 오늘 첫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나홀로 족이라 불리는 1인 가구. 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관심 속에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을 위해 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송영신 변호사. 암투병 하시는 70세 할머니와 그리고 그 할머니의 10개월 된 증손자가 사망한 지 보름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 가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1인 가구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제 1호 회원이 오셨을 때 우린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음을 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큰 희망을 주는구나. 혼자 살아도 가족이 필요해. 한국 1인 가구 연합 대표 송영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1인 가구 연합 대표 송영신입니다. 1인 가구라고 하는 말이 좀 딱딱하죠. 그래서 좀 더 친근한 표현을 쓰자면 싱글족이라는 말이 있고요. 요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나홀로족이라고도 합니다.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 자기를 위해서 쓰고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인지 그런 분들 앞에는 화려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곤 해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화려한 싱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자면은 1인 가구 중에서 약 한 49.9%, 그러니까 50%죠. 네, 50%가 전월세 가구에 살고 있고요. 서울시만 해도 83%가 넘게 임차 가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 절반가량이 무직 상태고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율은 다인 가구에 비해서 4배나 높습니다. 1인 가구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빈곤과 단절 이 두 단어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500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4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인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10년 후가 지나면은 3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1인 가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2년에 우연찮게 본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7월 강릉에서 암투병 하시던 69세 할머니와 그리고 그 할머니가 키우시던 10개월 된 갓난아기가 그 두 사람이 사망한 지 보름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과 아기, 그리고 여자와 아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잖아요. 근데 더욱 안타까웠던 거는 그들이 죽은 장소였어요. 할머니는 1년 전에 암 수술, 위암 수술을 받으셨고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고요. 그리고 추정컨대 이 10개월 된 증손자는 할머니가 쓰러졌으니까 할머니 곁으로 기어갔겠죠. 근데 할머니 곁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정말 친척이든 이웃이든 최소한의 끝만 있었다면은 그 젖먹이 아가가 굶어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 당시 강릉에 있는 관공서에 빈소라도 물어봤어요. 빈소가 차려져 있는지. 근데 빈소조차도 차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것 또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아, 큰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인 가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한국 1인 가구 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고독사를 그럼 막아보자. 고독사를 그럼 어떻게 막을까? 근데 고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는 어떤 법적인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고독사의 개념 자체도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겠죠.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 수치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이 고독사 하면은 독거노인을 보통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 수치를 보면은 고독사하신 비율은 한 18.9% 비율로 보면은, 그런데 40대에서부터 65세 미만의 그 장년층이 70%를 차지합니다. 이 통념을 깨는 수치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저도 공부를 했죠. 저희 회원 한 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50대 후반이셨어요. 50대 후반이셨는데 1997년 IMF 예측되시죠? 사업부도 이혼, 자식은 떠나고 본인은 병들고, 누가 생각해도 100% 노숙자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혼자서 빚 갚는 재미로 사셨대요. 그런데 60이 다 되는 나이가 되니까 지치고 외롭고 자식이 그립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단체의 문을 두들기셨고, 본인은 이제 고통 때문에 진통제 없이는 사실 수가 없을 정도셨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엔딩 노트를 작성하고 싶다. 그리고 내 재산, 평생 모은 돈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1억 원을 모았다. 그 1억 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유언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엔딩 노트가 뭔지 아세요? 엔딩 노트라고 하는 건요. 내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던 이 유품은 내 친구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와 같이 나의 삶을 정리하는 메모입니다. 저기 제 엔딩 노트가 있네요. 어떤 특별한 방식은 없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썼는데, 저기 보시면은 제가 죽었을 때 저에게 보내주시는 조의금 모두는 저희 한국 1인 가구 연합의 고독사 방지 기금으로 모아주세요 라고 제가 엔딩노트 쓸 수 있고요. 저는 조용필 오빠의 팬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노래들 중 다 듣고 싶지만 그래도 이 곡만은, 그 겨울의 찻집, 이 곡만은 제 장례식에서 꼭 좀 틀어주세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엔딩노트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장하고 뭐가 다른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법에서 정한 내용에 한해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엔딩노트는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고인의 뜻을 가장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메모인 거죠. 그래서 유언은 재산관계라든가 가족관계, 이러한 것은 반드시 유언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방식도 법에서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비밀,
공정증서 그리고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에 따라서 유언은 반드시 그 형식을 갖춰야 돼요.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의 내용, 그리고 본인의 성명, 그리고 주소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연월일 이 모든 것을 자필로 써야 되고 도장 꽝 찍어야 됩니다. 예. 녹음에 의한 유언,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유언은 그 요건별로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을 갖추면은 거기에 맞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고시원에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고시원 저기 손 드시는데 고시원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저도 신림동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지내던 고시원 방은 1인용 이불을 다 펼쳐서 깔지 못할 정도로 좁았어요. 반을 딱 접어서 깔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좁았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시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관에 누워 있는 것 같다고. 네, 관 속에 자신이 누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기저기서 동료 변호사들이 맞아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엔딩 노트를 작성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 그 목적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감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눈길이 돌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궁극의 목적은 현재의 삶을 얼마나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고독사 방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주변에서는 어렵사리 변호사가 됐는데 뭐 그렇게 돈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참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여름에 일하시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우유 하나 정말 사 드시고 싶으셨는데 저희들 생각에 이 돈이라도 아껴서, 이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저희들 가르치시려고 그걸 차마 못 사 드셨다고 하더군요. 목숨 걸고 키우신 거죠.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장학금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중고대학원을 모두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타지 못하면은 공부는 끝이니까요. 꿈은 변호사였지만 뭐 당장 공부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공부하던 주변의 친구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나아가고 저는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조바심이 나고 그 조바심은 악순환이 되고 한 번은 정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어요. 모든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잃고 정말 삶이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것이 막혔을 때는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라.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들어서 몇 시간씩 학원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 내가 운전면허를 따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굶어 죽진 않겠지라고 해서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운전면허 따러 가면은 그 면허 시험장에 일단 신체 검사부터 받잖아요. 키 얼마인지, 몸무게 얼마인지. 그 용지에다가 거기에서 그 직원이 꽝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저 거기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합격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정작 운전면허를 따고 나니까 생각보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겁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다시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럼 다시 변호사? 그래서 다시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됐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독사를 막아보자라고 뜻을 세운 이후 이 고독사 방지 운동을 펼치면서 무용고자 장의봉사라든가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사회적 가족을 만드는 운동까지로 운동은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성년도 아니죠. 미성년자죠. 만 18세가 되면은 보육원에서 의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른이라 불리는 아이들이죠. 이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립청소년과 그리고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형제자매 세대 이 3대로 4인 이상의 가족, 사회적 가족을 만드는 운동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나의 연장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혈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 연장이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은 누구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삶에서 누구나 다 무릎을 꿇어보잖아요. 그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가족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데 힘을 쏟을 겁니다. 마음을 조금만 움직여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다가서면은요.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봐 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와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으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그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달라질 겁니다. 이전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우리 사회예요. 우리가 모르는 상당한 선입견의 벽이 참 두텁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노숙자, 독거노인 이러한 그 분들을 생각을 하면요. 한평생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도 그리고 친지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소외된 약자를 바라보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이중잣대가 있지 않은가 스스로 좀 자성해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중잣대는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이야기. 지금까지 송영신 씨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